찻잔이 내 손에서 가볍게 흔들리자 따뜻한 차가 밖으로 쏟아질 뻔했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은 마치 수분을 다 빼앗긴 듯 바싹 마른 채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찻잔 속에서 떠다니는 차슈표를 응시했다. 그것은 작은 소용돌이 속에서 침몰하는 배처럼 맴돌 뿐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못했다. 지금 내 마음과 같았다. 그 사람과는 얼마나 됐어?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묻는 것처럼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감탄할 정도였다. 맞은편에 앉은 정서연, 내 한때의 아내는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입술은 스스로 깨물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이빨 자국마저 상상할 수 있었다. 단련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날카롭고 아팠다. 회사 김지훈 이사님이에요. 준혁 씨, 내가 당신에게 죄송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하고 콧방귀를 끼며 비웃을 뻔했다. 어쩔 수 없었다니? 얼마나 좋은 변명인가. 3년가리 결혼 생활이 겨우 어쩔 수 없었다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다는 말인가. 창밖에서는 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유리를 쾅쾅 때렸다. 마치 내 실패한 결혼의 절묘한 박자를 맞춰주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탁자가 부딪히며 쨍 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이 죽음 같은 거실에서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소리치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결혼식에서 울면서 네, 좋아요라고 말했던 이 여자를.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정서연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엔 충격이 서렸고 이내 그 충격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아마 그녀는 내가 미친 듯이 싸우거나 심지어 주먹 다짐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깨진 거울은 아무리 다시 붙여도 금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날 변호사 사무실은 자기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콩, 쿵탁하고 무기력했다. 나는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이것은 내 오랜 습관이었다. 긴장하면 고칠 수 없는. 정서연은 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로 사무적인 표정으로 안경을 축혀 올리며 합의 내용을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다. 집은 그녀의 몫이었다. 우리가 함께 인테리어했던 신혼집. 구석구석 추억이 서려있는 곳. 차는 내 몫이었다. 3년간 몰았던 낡은 차. 예금은 각자 절반씩. 너무나 공평하게 나뉘었다. 어떤 마찰도 없이. 마치 비즈니스 협상처럼 깔끔하고 단호했다. 이준혁 씨,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망설임 없이. 아니요, 됐습니다. 이대로 하죠. 정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놀란 토끼처럼. 우습게도 이혼을 먼저 제안한 것은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녀였다. 우리도 한때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내가 가장 간단한 잔치국수를 만들어주면 그녀는 기뻐서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나는 아무리 추워도 아파트 아래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일어섰다. 몸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며 떠날 준비를 했다. 이준혁. 그녀가 갑자기 뒤에서 나를 불렀다. 미안해요. 내 발걸음이 멈췄다.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과할 필요 없어. 각자 잘 살면 돼. 그 차가운 빌딩을 걸어 나왔다. 겨울 태양은 냉장고 속 전등처럼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차가운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한 갭이 불을 붙였다. 깊이 한 모금 빨자 연기가 눈앞을 맴돌다 바람에 흩어졌다. 마치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겨운처럼 두 모금쯤 피웠을까. 휴대폰이 재촉하듯 울렸다. 화면에는 회사 인사부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이준혁 부장님. 신청하신 내부 발령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로 출근해 주십시오. 전화 속 인사부 직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담배꽁초를 옆 쓰레기통에 세게 비벼껐다. 불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화는 마치 강심제 같았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나는 발령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 도시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나와 그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회사 본사는 부산에 있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변 도시. 나에게 그곳은 백지였다.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월세방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났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소파에 몸을 던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밤 9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너 이혼했다며?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오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진정 그 여자 정말 나쁜 년이네. 박민주는 전화 너머로 욕을 퍼부었다. 나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벽시계를 보았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안 갈게. 다음 주에 본사 가야 해서 며칠 동안 짐 정리해야 해. 본사? 그렇게 빨리? 민주는 약간 놀란 듯 했다. 진작 신청했었어. 마침 환경도 바꿀 겸.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잘 됐네. 떠나는 게 좋지. 야, 준혁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걱정 마. 괜찮아.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일어나 이 도시에서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한 무더기의 업무 자료. 우리가 함께 이 도시를 누비며 고르고 골랐던 소파와 커튼, 그토록 따뜻하게 꾸몄던 집은 모두 그녀에게 남겨두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 물건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었지만 하나하나의 과거가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무거웠다. 상자 바닥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눈은 은하수 전체를 담은 듯 반짝였다. 내 손가락이 사진 위를 스치자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다음 순간 나는 사진을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2동강 냈다. 그리고 네 동강, 8동강. 마침내 알아볼 수 없는 파편이 될 때까지 나는 그 파편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잘 가, 이준혁의 과거여. 부산의 겨울 바람에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햇살은 좋았다. 대전처럼 음산하고 차갑지 않고 따뜻하고 포근했다. 본사 건물은 위압적으로 높았다. 유리 외벽은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건물 아래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답답함이 순식간에 출구를 찾은 듯했다. 이준혁 부장님, 환영합니다. 내 뒤에서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인사부 최유진 부장이었다. 3호, 6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용모에 적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 새 사무실은 28층에 있었다.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통창이 있었다.
창문을 열자마자 바닷바람이 즉시 쏟아져 들어왔다. 바닷물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멀리 항구와 빼곡한 배들이 보였다. 이 도시는 활력과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오후 2시 부서 회의가 있었다. 최혜진 부장은 나에게 마케팅부 조직 구조와 프로젝트 현안이 담긴 자료를 건네주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마케팅부는 니케의 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내가 맡은 기업 고객 부문은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였다.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었다. 시계를 흘끗 보고는 일어서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열댄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탐색,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케팅부 강채원 이사가 일어섰다. 헛기침을 하며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준혁 부장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업 고객 부문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 부장님은 이전에 지사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장님의 합류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다음 분기 프로모션 계획에 대한 논의였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하고 그림을 그렸다. 중요한 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 강 이사의 눈이 반짝였다. 몸을 살짝 기울여 나를 바라보았다. 이 부장님, 그 아이디어 좋네요. 더 깊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하준이라는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일파령, 수염감 없는 훤칠한 키에 웃는 모습이 시원시원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준혁 형, 앞으로 우린 한 배를 탄 전우입니다. 저녁에 회식 있는데 환영회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의 열정은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렇게 순수하고 아무런 잡념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 꼭 갈게. 나는 웃으며 승낙했다. 저녁의 해산물 전문점은 시끌벅적했고 활기로 가득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아 잔을 부딪히며 술을 권했다. 나는 술잔을 들고 그들과 한 명씩 잔을 부딪혔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매콤한 소주가 내 마음속을 뜨겁게 달구었다. 문득 대전을 떠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알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준혁 형, 듣자 하니 대전 지사에서 오셨다고요? 이하준이 내 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5년 있었지. 그쪽 업무는 지금 어떤가요? 다른 동료가 물었다. 우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루한 데이터와 복잡한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런 느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수하고 단순했다. 더 이상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회식이 끝났을 때는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나는 홀로 부산의 불 밝혀진 거리를 걸어 회사에서 마련해준 독신자 아파트로 돌아왔다. 원룸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막 눈을 감았을 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정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본사에서는 잘 지내요? 나는 그 메시지를 1분 내내 쳐다보았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오랫동안 맴돌았다. 결국 잠금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옆에 던져 놓았다. 어떤 관심은 너무 늦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본사에서의 첫 한 달, 나는 마치 태역감을 로봇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사무실 불은 거의 매일 밤 내가 마지막으로 끄는 불이었다. 기업 고객 부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개척해야 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나는 2주 내내 모든 고객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변태적일 정도로 상세한 확장 계획을 세웠다. 무려 5영 페이지가 넘는 그 기획안을 들고 나는 강채원 부사장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들어와요. 나는 기획안을 건넸다. 강 부사장님, 제가 만든 확장 계획입니다. 강채원은 기획안을 받아들고 빠르게 넘겼지만 매우 꼼꼼하게 보았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은은한 커피향이 맴돌았다. 아주 좋은 향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기획안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칭찬의 기색이 서렸다. 좀 흥미롭네요. 강채원 부사장은 회사 내에서 전설 같은 여인이었다. 35세의 나이에 벌써 마케팅과 영업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었다. 일 처리가 빠르고 단호하며 결단력이 있었다. 회사 내에서 공인된 철의 여인이었다. 그녀가 30세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고 업계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강 부사장님, 이 계획대로라면 1분기 실적을 최소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40%를 원해요. 그녀는 일어서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으로 내 기획안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매우 예뻤다. 깨끗하고 귀엽다. 잘 해내면 회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획안을 위해 보름밤을 새웠다. 한 글자 한 글자 수없이 고쳐 썼다. 이제야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 그 후로 나는 내 팀을 이끌고 늑대처럼 달려들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기회로 가득했다. 우리는 회사 한 곳 한 곳에 찾아다니고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했다. 한 번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그 회사 건물 아래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날은 비까지 왔다. 이 아줌과 나는 차가운 빵 하나를 나눠 먹었다. 마침내 고객은 우리의 성의에 감동하여 15분을 할애 15분을 할애들었다. 그날 밤 고객과 만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건물 전체가 어두웠지만 이 8층과 꼭대기층에 불만 켜져 있었다. 꼭대기층이 강채원 부사장님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홀린 듯이 나는 그녀의 사무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문을 열자 역시나 그녀는 아직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김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부장님 정말 일벌레군요. 방금 태성그룹 쪽에서 돌아온 겁니까? 나는 들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강 부사장님, 태성그룹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말해봐요. 나는 태성그룹에 대한 분석과 향후 협력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논의하며 어느새 1시간이 넘게 흘렀다. 생각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빛에 숨김없는 감탄을 드러냈다. 태성그룹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면 우리 올해 실적에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맞다.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의자에 기대어 몸을 편안하게 풀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건 익숙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네, 괜찮습니다. 동료들도 잘 챙겨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사에 말해요. 그녀의 말투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평소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 당신은 인재입니다.
회사는 당신이 일 외적인 일로 신경 쓰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강 부사장님.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정말 좋았다. 대전지사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항상 보이지 않는 천장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곳 본사에서는 하늘이 무한히 높다고 느꼈다. 능력만 있다면 계속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곳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연말이 되었다. 내가 담당하는 부문은 정말 로켓을 탄 듯 40% 이상 성장했다. 태성그룹과의 8천만 원 계약도 내가 기어코 따냈다. 연말 총회에서 강채원 부사장님은 단상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준혁 부장.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올해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적을 초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전투력 있는 팀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사는 1등 공신으로 포상하고 연말 보너스를 2배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에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강 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하준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나를 애워쌌다. 준혁 형, 형은 정말 제 우상이에요. 본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1등 공신이라니.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지. 저녁에는 부서 회식이 있었다. 모두가 신이 나서 연식 나에게 술 권했고 나도 나다하지 않고 신나게 마셨다. 술잔이 서너 순배 돌았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강채원 부사장님이 술잔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부가 더욱 하얗게 보였다. 그녀가 내 옆으로 오자 주변은 즉시 조용해졌다. 이 부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나는 그녀를 따라 식당 밖 테라스로 나갔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얼굴에 부딪히자 술기가 순식간에 절반쯤 깨는 듯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다 위에서 반짝이는 어선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회사가 왜 당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당신은 순수하고 또 독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본사에 온 지난 1년 동안 나는 계속 당신을 관찰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사무실의 지저분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았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했죠. 자신에게도 고객에게도 독하게 대했어요.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마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이 말을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강채원 부사장님은 무언가에 감동한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누구나 과거는 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준혁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을 보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췄다.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필사적이었을까? 멈추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 나는 한가해지면 정서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까봐 두려웠다. 한가해지면 배신감과 무기력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까봐 두려웠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도 더욱 차가워졌다. 정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때때로 불쑥 나타났다. 한때 내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강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입가에 아름다운 곡선이 그려졌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강 부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강채원 언니라고 불러요. 내가 몇 살 더 많으니. 그때부터 나와 강채원 부사장님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업무적으로는 여전히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통하는 철의 여인이었고
나에게는 변태적일 정도로 엄격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가끔 저녁 먹었어요. 라고 묻기도 했다. 야근이 늦어지면 함께 건물 아래에서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는 활기 넘치는 포장마차에 앉아 닭꼬치와 맥주를 마시며 일 이야기도 하고 삶 이야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깨달았다. 겉으로는 강철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 사실은 내면이 매우 부드럽다는 것을. 그녀는 팀원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했고 직원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듬해 봄 회사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 다국적 기업이 부산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설립하려 했고 정방미적인 시장 서비스가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의 입찰가는 2억 원이 넘었다. 프로젝트 착수 회의에서 강채원 부사장님의 표정은 전례 없이 진지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만 있을 뿐 실패는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다. 회사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준혁 부장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이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내가 본사에 온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이었다. 강 부사장님, 제가 경험이 부족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녀는 내 말을 즉시 잘라버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해봐요. 내가 뒤를 봐줄 테니. 그 말은 나를 뜨겁게 달구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나는 태엽이 감긴 팽이처럼 완전히 미쳐버렸다. 낮에는 고객을 만나러 다니고 밤에는 기획안을 작성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나보다 더 미쳐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나와 함께 새벽까지 야근했다. 어떤 밤에는 기획안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놓고 얼굴을 붉히며 격렬하게 논쟁하기도 했다. 어느새 창밖에는 새벽 몇개 여명빛이 돌고 있었다. 준혁 씨, 강채원 부사장님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좀 쉬어요. 내가 커피 2잔 타올게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 전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드문드문 불빛만이 외로운 별처럼 빛났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준혁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혼했다고 했죠? 나는 깜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시선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 이혼했어요. 나는 약간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고 새벽빛 속에서 옆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때 나는 28살이었어요. 이사 자리에 앉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이었어요. 그녀는 회상에 잠긴 듯했다. 전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는 그때 그가 이해심이 없고 내 일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일을 가정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후회해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죠. 적어도 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와 정서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커다란 돌더미가 조금이나마 치워진 듯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정서연, 그 여자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을 떠난 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뭘 고맙다고 그래요?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 삶에서 넘어지고 깨져본 사람들인데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3달 후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우리는 2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다. 계약식에서 상대 측 아시아 태평양 본부 사장은 내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부장님, 당신 팀은 정말 전문적이고 뛰어납니다. 계약식 후 축하 연회는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오션뷰 호텔에서 열렸다. 통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다. 밤바람이 바닷물의 짭짤한 냄새를 시로와 실내를 가로질러 불어왔다.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흩어지는 듯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심플하고 단정한 샴페인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오갔다.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 3달 동안 그녀는 나와 함께 수많은 밤샘을 견뎠고 그녀의 눈밑 빗줄은 나보다 더 붉었다. 이 부장님, 상대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강 사장님,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 끈기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웃으며 술잔을 들어 응수했다. 하지만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강채원 부사장님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녀는 방금 한 차례 술잔을 받은 후 바 테이블에 기대어 잠시 눈가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따뜻한 물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걸로 속을 좀 달래요. 따뜻한 물을 그녀 손에 건네고 주머니에서 민트 사탕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밤샘 후 두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편의점에서 사둔 것이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사탕을 받아 포장을 벗겨 입에 넣었다. 눈썹이 조금 풀렸다.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결국 컷수고는 아니었네요. 이 2억 원으로 회사가 숨통을 좀 돌릴 수 있겠어요? 숨통을 트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 옆에 서서 멀리 돌아오는 어선들을 바라보았다. 이 프로젝트 이후 우리는 다국적 사업에서 발판을 마련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불빛이 그녀의 눈에 부서져 작은 빛을 만들었다. 이준혁 씨.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고 오직 진심 어린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득 어색해져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린 것을 보았다. 마음속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축하 연회가 끝났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밖에는 가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호텔 입구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자 강채원 부사장님이 보였다. 타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녀의 말투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늦으면 택시 잡기 힘들어요. 차 안에는 그녀가 늘 사용하는 우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향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며 물줄기를 만들었다. 창밖의 불빛은 흐릿해졌다. 우리는 내내 침묵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이런 동반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차가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춰 섰다. 내가 문을 열고 내리려 할 때 강채원 부사장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준혁 씨, 내일 하루 쉬어요. 푹 쉬어요. 그럼 부사장님은요? 내가 묻자 그녀는 웃었다. 눈빛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았어요. 그래도 일찍 들어갈 겁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는 덧붙였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요. 일이 전부는 아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듯했다. 차 문을 닫기 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채원 언니 고마워요. 일뿐만 아니라. 뒷말은 참아있지 못했지만 그녀는 내가 이해한다는 듯 손을 흔들며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는 빗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날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과거의 추억에 시달리지 않았다. 눈을 뜨니
이미 오후였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따뜻했다. 휴대폰에는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하준이 보낸 축하 이모티콘과 강채원 부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잘 쉬고 맛있는 거 먹어요. 아무거나 대충 때우지 말고.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일어나 정돈을 마친 후 나는 식당으로 가지 않고 마트로 향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서 간단한 점심을 만들었다. 식사 중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발신지는 대전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정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먹이는 듯했다. 이준혁 씨, 나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김지은 그 사람이 내 돈 다 가지고 도망쳤어요. 다른 여자랑 같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우스웠다. 그때 그녀는 단호하게 나를 떠나 소위 사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처지가 되어서 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다니.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정서연, 그때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어.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해. 이준혁 씨,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부부였어?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할 때는 우리가 부부였다는 생각 안 했잖아? 말을 마친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좋았다. 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완전한 해방감만 있었다. 그 모든 과거는 드디어 진정으로 과거가 되었다. 회사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에 전념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약속을 지켰다. 회사는 나를 승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프로젝트 보너스도 지급했다. 나는 그 돈으로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크지 않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내가 항상 원하던 모습이었다. 이사하는 날 이하준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아파트를 따뜻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해질녘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강채원 부사장님이었다. 손에는 예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집들이 축하해요. 너무 비싼 건 준비 못했지만 그녀는 내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심플하고 세련된 도자기, 파병 한 쌍이 들어있었다. 거실 장식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하준은 내 팔꿈치를 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 형, 대단한데요. 나는 얼굴이 약간 붉어졌지만 강채원 부사장님은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녁 회식에 나도 꼭 불러요. 그날 밤 회식 분위기는 유난히 뜨거웠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드물게도 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농담을 했다. 모든 직장 내 경계를 내려놓은 듯했다. 술잔이 서너 순배 돌자 누군가 강채원 부사장님에게 언제쯤 짝을 찾을 거냐고 짓궂게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한 듯 나를 스쳐 지나갔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레 찾아오겠죠. 내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눈 속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와 강채원 부사장님 사이의 관계는 업무와 사적인 만남 속에서 천천히 변해갔다. 업무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항상 내 생각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나 또한 그녀의 전략적 배치를 완벽하게 시행했다. 사적으로 우리는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 함께 가고 주말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고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고 매번 식사할 때마다 사장님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나는 그녀의 매달 생리주기를 기억하고
미래 핫팩과 생강차를 준비해 주었다. 이런 소소한 다정함이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벽을 조금씩 녹여갔다. 초가을의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 날이 아직 밝지 않은 새벽, 해변에는 드문드문 몇 명의 사람만 있었다. 우리는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았다. 바닷바람이 싸늘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외투를 여몄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내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평소의 날카로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준혁 씨.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선을 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만 알아요. 과거의 아픔은 제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줬어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살짝 고였다. 손을 들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매우 단단했다. 멀리서 아침 해가 수평선을 뚫고 솟아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가득 채웠고 맞잡은 우리의 손도 비쳤다. 연말이 되었을 때 회사는 연례 주주 총회를 열었다. 강채원 부사장님은 사장으로 승진했고 나는 최연소 부사장으로서 그녀를 보좌하며 회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단상에 서서 옆에 있는 기세 등등한 강채원 사장님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1년 전 부산에 도착했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저 도피하고 싶었던 남자.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본사 건물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햇살이 유리 외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따뜻하고 밝았다. 이 부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채원 사장님은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며 웃으며 대답했다. 강 사장님, 천만에요.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불빛이 휘황찬란했다. 나는 알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고 앞에는 우리에게 속한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넘어졌던 경험, 받았던 상처 모두 성장의 훈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해변, 도시에서 나만의 빛을 찾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았다. 바람이 창문을 통과하며 부드러운 기운을 실어 날랐다. 마치 모든 기다림과 인내가 같이 있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